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기업 데뷔반의 조여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우리 조직행동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조직행동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 전에 잠깐 다시 한번 조직행동론의 목표가 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조직행동론의 목표는 무엇이죠? 그렇죠.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뭡니까? 인간과 조직이 함께 공존하는 것을 우리 조직행동론의 목표로 삼고 있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게 뭐냐? 바로 조직행동론에서 개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이 개인을, 개개인의 행동을 변화시켜서 조직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함께 잘 나아갈 때, 그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그게 바로 개개인의 동기부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동기부여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쭉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쌤이 쭉 다 설명드리고 마지막에 하나를 설명 안 드렸는데 바로 그게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다 하지 못했던 우리 개인의 행동을 변화시켜서 조직의 방향과 함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동기부여 이론에 대한 마지막 뭡니까?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에 대해서 함께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요.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을 지금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은 다음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노력을 하는 거에 대비 보상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걸 우리가 일단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개개인이 자신의 노력 대비 그거의 아웃풋, 보상이 얼마나 큰지를 개개인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노력한 거 대비 뭡니까? 그 보상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그걸 내가 알고 난 뒤에는요.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노력 대비 보상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상대방과 나를 비교한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뭔가 이게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느끼는 내가 그렇게 느끼면 바로 그 과정에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노력 대비 보상과 상대방이 한 노력 대비 보상이 서로 같지 않을 때 그때 그걸 같게 만드는 과정에서 뭡니까? 개개인의 동기가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이라는 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에 대해서 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천천히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스는요. 나라는 사람과 타인이라는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내가 노력한 것. 지금 여러분 보시면요. 여기 분모에 있는 바로 이 부분이요. 바로 노력이 되는 거고요. 노력이 되고 그리고 위에 있는 분자 보상이요. 뭡니까? 이게 바로 결과물, 아웃풋이 될 겁니다. 그러면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 나라는 사람이 있고 타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내가 노력한 거 대비 그 보상이 얼마나 큰지를 한번 확인해보고 그리고 내가 그걸 안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이요. 노력 대비 그 결과물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와 타인의 이 지금 비율을요. 서로 비교하는 과정에서 만약 이 비교가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내가 느끼게 되면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걸 공정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똑같이 이퀄로 만드는 과정에서 내가 그걸 노력하는 하나의 동기가 부여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내가 투입한 거 대비 보상이 클수록 내가 투입한 거 대비 보상과 상대방이 투입한 거 대비 보상이 같아지면 그걸 아담스는 뭐라 그랬냐? 그래요. 이걸 아담스는요. 공정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 분모에 있는 I는 뭐냐? 바로 노력, 인풋이 됩니다. 인풋. 그 다음에 위에 있는 O는 뭐냐? 이건 바로 결과물, 아웃풋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왼쪽에 있는 게 나, 오른쪽에 있는 게 타인이면요. 나의 노력 대비 결과물과 타인의 노력 대비 결과물이 같아지면요. 이때는 이 나라는 사람이요. 지금 우리가 공정한 상태라고 느끼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동기가 전혀 발생하지가 않게 돼요. 하지만 여기에서 나의 노력 대비 결과물과 상대방의 노력 대비 결과물이 이퀄이 안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요. 불공정한 상태라고 내가 느끼게 되면서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이걸 공정한 상태로 바꾸려는 그 과정에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동기부여가 발생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요. 우선 왼쪽에 불공정한 상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나의 노력 대비 결과물과 상대방의 노력 대비 결과물이 같아지면 공정한 상태지만 이 두 개가 이퀄이 되지 않으면요. 바로 불공정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공정한 상태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뭡니까? 부정적 불공정 상태가 있고요. 두 번째 긍정적 불공정 상태가 있습니다. 자, 이게 각각 뭔지 한번 볼게요. 자, 뭐냐? 왼쪽이 나고 오른쪽이 타인이죠. 그러면 나의 노력 대비 결과물이요. 타인의 노력 대비 결과물보다 이 비율이 작다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바로 이 상태가 뭐냐? 부정적 불공정 상태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나의 노력 대비 결과물이요. 상대방의 노력 대비 결과물보다 크다라고 느낍니다. 이게 뭐냐? 긍정적 불공정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잠깐 볼게요. 왜 여기가 부정적 불공정 상태냐? 잘 보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상대방과 나의 노력의 상태가 똑같다라고 해보죠. 자, 나와 상대방의 노력의 정도가 똑같은 상태에서요. 자, 이렇게 부등호가 상대방이 더 큰 쪽으로 나오려면요. 뭡니까? 노력이 똑같은 상태에서는요. 분자의 크기가 나의 결과물치가 상대방의 보상의 결과물치보다 작아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나랑 상대방이 똑같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뭡니까? 보상이 상대방의 보상보다 작다라고 느끼는 거죠. 바로 그래서 나한테 있어서 부정적, 불공정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반대로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나와 상대방의 뭡니까? 그 보상이 똑같아요. 아웃풋이 결과물이 똑같은데요. 그때 결과물이 보상이 똑같은 상태에서 이 부등호가 오른쪽 방향으로 크다라고 나오려면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요. 나의 노력이요. 상대방의 노력보다 분모가 커야 될 겁니다. 그러면 분모가 커지면 전체 값이 오히려 줄어들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될 거예요.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상대방보다 노력을 더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받는 보상의 크기는 어떻다? 똑같다라는 거죠. 결국 내가 불리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부정적 불공정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이런 걸 우리가 그 아담스는요. 과소 보상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부정적 불공정 상태가 되고요. 두 번째 불공정 상태 중에 긍정적 불공정 상태가 있어요. 자, 이건 뭐냐? 보세요. 똑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나의 노력과 타인의 노력이 같다라고 했습니다. 나의 노력과 타인의 노력이 같을 때는요. 그때 부등호 방향이 왼쪽이 더 큰, 내가 더 큰 방향으로 오려면 결국에 보상의 크기가 상대방보다 나의 보상의 크기가 더 커져야 될 겁니다. 즉, 똑같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보상이 상대방 보상보다 훨씬 더 많은 보상을 받게 되더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 반대로 분자의 크기가 똑같아요. 서로의 노력의 크기가, 보상의 크기가 똑같은데요. 그 과정에서 뭡니까? 인풋, 지금 있는 이 노력의 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노력의 크기가 내가 더 작아야만이 이 전체 값이 커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니까 결국 내가 상대방보다 적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상의 크기는 똑같게 되면 부등호 방향이 왼쪽이 더 큰 방향으로 나올 겁니다. 바로 지금 어떠한 상황을 보더라도 내가 상대방보다 타인보다 훨씬 더 긍정적인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요. 그래서 이걸 바로 우리는 긍정적 불공정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이걸 우리가 아담 스미스는 과대 보상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해되세요?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부정적 불공정 상태든 긍정적 불공정 상태든 내가 현재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과정에서 그 상황에서 이 부등호를 똑같이 이퀄로 만드는, 즉 이 상황에서 요렇게 혹은 이 상황에서 요렇게 만드는 과정에서 개개인의 동기가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부정적 불공정 상태에서는 어떤 동기가 발생하냐? 자, 다음과 같은 동기가 발생하는 거죠. 뭐냐? 첫 번째, 뭐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나의 노력과 상대방의 노력이 같아요. 그 과정에서 보상의 크기가 상대방의 보상의 크기가 더 크고 내 보상의 크기가 작습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첫 번째 할 수 있는 노력은 뭐냐? 이겁니다. 노력이 똑같았으니까 그럼 내가 사장님이나 윗사람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저 똑같이 노력했는데 상대방은 훨씬 더 많은 아웃풋을 가져가니까 나의 아웃풋도 올려주세요라고 이렇게 요구할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걸 뭐라 그러냐? 우리가 산출 상향 조정이라고 합니다. 즉 이런 게 대표적으로 월급 인상을 요구하는 것들이 대표적인 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예를 들어서 월급을 받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그 노력이 내가 훨씬 더 컸고 상대방이 작습니다. 그 과정에서
과소보상 이런 부정적 불공정 상태가 발생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냐?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나의 노력을 줄여버리게 될 겁니다. 바로 이런 방법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겠죠. 그게 뭐냐? 투입을 하향 조정하게 되는 겁니다. 노력을 훨씬 더 줄여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부등호를 지금 현재 이렇게 부정적 불공정 상태로 부등호가 있는 걸 결국 등호로 이런 식으로 바꿔간다는 겁니다. 바로 그 과정에서 개개인의 동기가 발생해 갔더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똑같겠네요. 긍정적 불공정 상태도 다음과 같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보세요. 만약에 노력이 똑같아요. 그 과정에서 나의 월급이 상대방 월급보다 더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뭡니까? 당연히 뭡니까? 이런 결과물을 하향하는 거죠. 월급을 낮춰달라고 상사한테 요구하는 방향도 첫 번째 해결책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이렇게 월급을 낮춰달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월급을 많이 주면 땡큐죠. 그러니까 사실 이건 되게 좀 비현실적이죠. 좀 더 현실적인 동기부여의 방법이 뭐냐? 바로 이거죠. 결국에 월급이 똑같을 때 상대방의 노력보다 내가 노력을 적게 했다라는 거죠. 그 과정에서 그러면 내가 노력을 상대방만큼 더 많이 하는 이런 방향으로도 갈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노력을 더해서 자신의 뭡니까? 이 지금 분모의 크기를 더 크게 올리는 이런 방향으로도 해결을 해 갈 수가 있을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아담스의 뭐예요? 공정성 이론이라는 게 공정성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런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은요. 자, 몇 가지 좀 살펴볼 건데요. 잠시만요.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에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몇 개 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은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요. 인지 부조화 이론에 기초를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투입 대비 산출 비율과 타인의 투입 대비 산출 비율의 비교로 불공정성을 지각하는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공정성을 지각한 후에는요, 과소보상에 대한 불만이나 과다보상에 대한 부담감 등의 긴장감이 조성되면서 개개인의 동기부여가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여기까지가 바로 전체 개인의 동기부여 이론에 대해서 쭉 다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됐어요. 쌤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조직행동론은요, 크게 개인 차원과 집단 차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 개인 차원의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동기부여 이론이었습니다. 개개인의 행동을 변화시켜서, 그래서 조직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함께 잘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 개인의 행동을 변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동기부여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동기부여 이론을 쭉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다음은요, 집단 차원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단 차원요. 자, 집단 차원은 뭐냐? 이거예요. 개개인이 모여있는 집단이 있죠. 그럼 이 집단을 변화시켜서 조직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함께 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서 이 집단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바로 리더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단 차원에서는요, 바로 이 리더십 이론을 핵심으로 배우게 될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리더십 이론이 뭐가 있냐? 리더십 이론은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특성 이론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 행동 이론이라는 게 있고, 마지막 세 번째, 상황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냐? 바로 리더십 이론의 발전 과정이 이런 순서로 했었어요. 특성 이론에서 행동 이론으로, 행동 이론에서 상황 이론으로 이렇게 리더십 이론이 발전해 왔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요, 지금부터 리더십 이론에 대해서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성 이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특성 이론. 자, 리더십 이론의 첫 번째 특성 이론이란 거 뭐냐? 바로 이거예요. 뭐냐? 리더는요, 결국에는 타고났다라는 거죠. 리더는. 그래서 특성 이론은요, 리더는 타고나는 거다. 리더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타고난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게 바로 리더십 이론의 첫 번째 특성 이론입니다. 특성 이론의 대표적인 특성 이론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학 작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삼국지입니다. 삼국지. 여러분들 그 삼국지를 보시면요, 어때요? 거기 그 삼국지를 보면 그 영웅호골들이, 수많은 영웅호골들이 거기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비, 관우, 장비, 그 다음 또 누가 있어요? 조조, 그 다음에 사마의, 또 제갈공명, 또 조자룡, 또 여포, 동탁,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말 그대로 그 사람들을 영혼과 혹을 이 그 난세를 이끌어갔던 다 한 명 한 명마다 누구냐? 리더들이었어요. 그런데 삼국지라는 책을 가만히 보면요. 그 리더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특히 대표적으로 뭐 관우 같은 사람 한번 보세요. 관우는 어때요? 뭐 키가 엄청나게 크고요. 그리고 청룡 언얼도라는 그 큰 무기를 항상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그걸 자유자재로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수염이 길게 늘어나야 되고 코가 부리부리해야 되고 눈매가 뚜렷해야 되면서, 그러면서 뭐 귀는 이렇게 쫑긋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삼국지를 읽어보시면 자세하게 어떤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리더들은요,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소설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바로 그겁니다. 리더는 타고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이러이러한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리더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바로 삼국지는요, 바로 이 특성 이론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문학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어때요, 여러분? 들어보시면 조금 황당무계하죠. 이 특성 이론은요, 그래서 그런 리더들이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리더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특징들을 좀 잘 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타고난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요런 기질이 있는 사람은 리더로 타고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조금 현실에 부합하지 않고 너무 좀 뭐라 그러죠? 수동적인 이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특성 이론은요, 그냥 별로 그냥 그 정도다라고 이야기만 하고 여기에서 거의 끝이 납니다. 그러면서 진일보한 이론들이 있죠. 그게 바로 두 번째 행동 이론이 됩니다. 특성 이론은요, 그냥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리더는 타고나는 것이다 라고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더가 갖는 특성을 찾아서, 그래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아서 리더로 이렇게 자리에 앉혀놓겠다라는 게 바로 특성 이론이라는 거죠. 그냥 특성 이론은 그냥 뭐 간단하게 그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행동 이론은 뭐냐? 저기서 진일보한 행동 이론은 다음과 같은 거죠. 리더의 행동들을 연구해서요, 유효한 리더십 스타일을 찾아내는 게 그게 바로 행동 이론이 되는 겁니다. 리더는요, 특성 이론은 타고나는 거라면요, 행동 이론은요, 이런 겁니다. 리더가 지금 현재 리더의 어떤 행동들을요, 잘 연구해 봅니다. 그러면 그런 행동들을 하면 그럼 누구나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특성 이론보다 좀 더 능동적인 리더십 이론이네요. 말 그대로 특성 이론에서 행동 이론으로 한 번 더 진일보한 그런 이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리더는요,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리더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예요? 그 명상을 하고 신문을 봐야 되고, 그리고 리더는 항상 부하들보다 늦게 퇴근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해보죠. 그러면 그런 리더의 행동들을 잘 연구해서 리더가 아닌 사람들도 그렇게 행동을 하면 그러면 리더가 될 수 있다. 바로 그런 이론이 행동 이론인 겁니다. 확실히 특성 이론보다는요, 좀 더 능동적인 이론이죠. 우리가 뭔가 열심히 일을 하고 뭔가 그 행동에 맞게끔 실천을 하게 되면 누구나 이 리더가 될 수 있다라는 확실히 진일보한 능동적인 그런 리더십 이론이 될 겁니다. 행동 이론의 대표적인 이론은 뭐냐? 그게 바로 관리 격자 모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관리 격자 모형이 뭔지. 자, 관리 격자 모형은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관리 격자. 여러분, 우리 관리 격자라는 게 뭐냐면요, 요게 뭐냐? 요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는종이죠. 모는종이 뭐라고 하죠? 이거를 모는종이 우리가 모는종이 맞나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 있죠. 맞을 겁니다. 그 모는종이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자, 요거 한번 잠깐 보면요. 자, 잠시만요. 우리가 여기 하는 걸 잠깐 펴놓고, 오케이, 됐습니다. 자, 관리 격자 모형은요, 말 그대로 모는종이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사각형을 하나 그려놓고요. 자, 가로축과 세로축을요, 0부터 9까지 아주 세밀하게 나눠요. 그러면 여기에 자, 1, 2, 3 이렇게 쭉 해서 9까지 갈 거고요. 또다시 1, 2, 3, 4, 5, 6 자, 1, 2, 3, 4 해서 9까지 이렇게 긋게 됩니다. 그럼 말 그대로 이 격자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 격자. 그 격자 중에 유의미한 포인트를 몇 개 집어냅니다. 그게 여기 첫 번째, 여기가 뭐냐? 1.1이 되고요. 그 다음 잘 안 보이나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1.1이 되고요. 여기는 얼마가 되냐? 여기는 1.9가 되고, 여기는 9.9가 되고, 여기는 뭡니까? 9.1이 되는 거고요. 9.1 맞고요. 여기는
5.5가 된다. 5,5. 자, 뭐냐? 이렇게 관리 격자를 그리는데요. 가로축에 뭐냐? 과업, 즉 일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냐. 그 다음 세로축은 인간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냐. 요 두 가지를 기준으로 총 9가지의 선을 이렇게 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가장 유의미한 포인트가 뭡니까? 1.1. 과업에 대해서도 크게 관심 없고 인간에 대해서, 즉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크게 관심 없는, 여기가 첫 번째 하나의 의미가 있는 리더십 스타일이 되고요. 또 과업에 대해서 관심은 없지만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1.9형도 있고요. 그 다음 과업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인간관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여기 9.9형도 있고요. 그 다음 일에 대해서 관심은 많지만 인간에 대해서 관심 없는 9.1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 적절하게 과업과 인간의 중간쯤 되는 이 형이 있어요. 자, 이 각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 각각에 대해서 뭐라고 지칭을 했냐면요. 1.1은 뭐냐? 여기는 바로 방임형이라고 했습니다. 방임형. 자, 1.1. 과업에 대해서, 즉 일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 없고 사람에 대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는 이런 리더십 스타일을 우리는 방임형 리더십 스타일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일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 여기를 뭐라 그러냐? 바로 인간 중심적이라고 했습니다. 인간 중심적. 바로 인간 중심적 리더십 스타일이 여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인간, 즉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지만 즉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 이런 리더십 스타일을 우리 뭐라 그러냐면요. 이걸 바로 생산지향적 리더십 스타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를요. 그 다음 마지막,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관심 많고 일에 대해서도 관심 많은 9.9를 뭐라 그랬냐? 이거를 팀형이라고 했습니다. 팀형.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5.5. 자, 사람에 대해서도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중간쯤, 일에 대해서도 중간쯤인 이 형을요. 우리 뭐라 그러냐? 절충형 리더십 스타일이라고 했습니다. 절충형 리더십 스타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관리 격자 모형은요. 일에 대해서 관심도와 인간관계에 대한 관심도를 총 9가지로 분류해서 그 중에서 유의미한 총 5가지의 포인트를 뽑아냈던 겁니다. 1.1, 9.1, 1.9, 9.9, 5.5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죠. 그러면 각각의 리더십 스타일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행동이론에서. 자, 관리 격자 모형에서는요. 이런 총 5가지의 유의미한 리더십 스타일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리더십 스타일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9.9 팀형이라는 거죠. 여기.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행동이론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리더는요.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면 되는데 그런 행동을 하면 리더가 될 수 있는데 그 행동이 뭐냐? 바로 팀형이라는 겁니다. 생산, 즉 일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을 때 그럴 때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바로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특성이론에서는 리더는 이러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타고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행동이론에서는 그게 아니네요. 누구나 리더가 될 수 있는데 리더는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면 누구나 리더가 될 수 있는데 그 행동이 뭐냐? 그래요. 과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인간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갖는 그런 사람은요. 그래요. 이렇게 행동을 하면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행동이론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진일보에서 한 번 더 발전해서요. 또 다른 리더십 이론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뭐냐? 상황이론이라는 게 되는 거예요. 행동이론에서는요. 이겁니다. 어떤 상황에 대한 변수가 없어요.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리더는요. 무조건 일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가지고 그리고 사람 관계도 잘하면요. 그럼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행동주의 이론에서는 행동이론은 바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상황이론은 그게 아닙니다. 뭐냐? 그래. 일을 열심히 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좋으면 리더가 된다라는 거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떤 리더의 행동이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필요가 있더라는 겁니다. 무조건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는 이런 리더가 아니라 다른 형태의 행동을 하는 리더가 훨씬 더 리더로서의 역할이 더 잘 하고 있는 거고 반대로 또 어떠한 상황에서는요. 뭐 이렇게 행동을 하면 그때 좋은 리더라고 그렇게 행동한 사람이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뭐냐? 무조건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리더의 행동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게 상황 이론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상황 이론은요, 바로 이 리더십 이론 중에 가장 발전된 형태인데요. 이 상황 이론에 대표적인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피들러의 상황 적응 이론과 허시 블랜차드의 모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각각 두 개 다 리더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데 그게 상황에 따라서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상황 이론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상황 이론의 첫 번째 피들러의 상황 적응 이론을 한번 볼게요. 자, 피들러의 상황 적응 이론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 자, 피들러의 상황 적응 이론은요, 최초로 상황 변수를 도입한 리더십 이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죠. 피들러의 상황 적응 이론은요. 자, 피들러는요, 총 3가지의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 일의 현재 구조가 뭡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시스템이 잘 짜여져 있는지 혹은 잘 짜여져 있는지 잘 짜여져 있지 않은지 그걸 첫 번째 상황으로 뒀고요. 두 번째 또 뭐가 있냐? 지휘 권력, 즉 리더의 권력이 강한지 약한지를 두 번째로 뒀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부하와 상사 간의 이 인간적인 관계가 좋은지 나쁜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총 피들러의 상황 적응 이론은요, 부하와 리더와의 관계가 좋은지 나쁜지 두 가지 상황이 있고요. 과학 구조가 구조화되어 있는지 비구조화되어 있는지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리더의 권력이 강한지 약한지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즉 두 가지가 동시에 있다 보니까 총 8가지의 상황이 여기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보시면 8가지 상황이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피들러의 상황 적응 이론은 총 하나, 둘, 3가지의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한번 볼게요. 리더와 부하와의 관계, 즉 인간관계가 좋은지 나쁜지를 첫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과업 구조가요, 구조적인지 비구조적인지를 가지고 또다시 두 가지로 상황을 분류해요. 그 다음 리더의 권력이 강한지 약한지를 가지고 또다시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그럼 이렇게 분류를 하면 총 8가지의 상황이 나오는데요. 이 상황에 따라서, 자,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리더가 해야 되는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죠.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리더와 부하의 관계가 좋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시스템이 과학 구조가 그 일의 시스템 자체가요 굉장히 구조적입니다. 그 다음에 리더의 권한이요 굉장히 강한 상태예요. 그러면 리더와 부하의 관계가 좋고 과학 구조가 구조적이고 그 다음 지휘 권력이 강하다면요 바로 1번 상황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이런 상황일 때는 굉장히 리더십 상황이 유리한 상황인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 1번 상황을 쭉 올라가 보면요. 이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 그 그래프와 만나는 점을 찍습니다. 그럼 여기서 쭉 1번 상황 올라가 보면 여기가 되는데 이때 왼쪽으로 딱 가서 보면요.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냐? 그래요. 과업 중심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면 된다라고 그래요. 피들러의 상황 이론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예를 들어서 이거랑 완전 반대로 리더와 부하의 관계가 나빠요. 그 다음 과학 구조가 지금 일의 시스템이요 비구조적입니다. 그 다음 리더의 권력이 약한 상황이에요. 그럼 그때는 상황이 비구조적, 약하니까 쭉 올라가 보면 그게 바로 상황이 8번째 상황, 8번 상황입니다. 이때 8번 상황이 쭉 올라가 보면요. 바로 여기에 점이 찍히는데 그때도 쭉 가보면 어떤 식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 그렇네요. 과업 구조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라고 그래요. 피들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반면에 약간 어정쩡한 상황이에요. 보세요. 리더와 부하의 관계는 좋습니다. 그런데 과업 구조가 비구조적이에요. 그리고 리더의 권력도 약한 상황입니다. 그 상황이 쭉 가보면 4번 상황이 되는데 이 4번 상황은요. 쭉 올라가 보면 바로 여기 그래프 여기가 만나네요. 왼쪽으로 가보면 그래요. 지금은요. 이런 상황일 때는 인간관계 중심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피들러의 상황 적응 이론은요. 이런 식으로 각각의 상황에 맞게끔 리더십 스타일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의 리더십 상황이요. 굉장히 유리하거나 불리한 상황. 즉, 리더와 부하의 관계가 좋고 과학 구조가 구조적이면서 리더의 권력이 강하거나 혹은 리더와 부하의 관계가 나쁘고요. 과학 구조가 비구조적이고 리더의 권력도 약한 이런 상황이면 1번과 8번 같은 상황에서는요. 어떤 리더십이 좋냐? 그래요. 과학 중심적인 리더십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약간 중간적인 상황.
리더와 부하의 관계는 좋지만 과학 구조가 비구조적이고 지휘 권력도 현재 약한 상황이라면요. 그래요. 이럴 때는 인간관계 중심적인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좋다라고 피들러는요. 상황 적응 이론에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네요. 행동 이론에서는요. 이러한 5가지의 유의미한 리더십 스타일 중에 가장 바람직한 건 뭐냐? 그냥 팀명이라고 딱 하나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 이론으로 진일보 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각각의 상황에 맞는 어떤 리더십 스타일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게 바로 상황 이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됐어요. 그 다음요. 상황 이론의 마지막 허시 블랜차드 모형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시 블랜차드 모형은요. 바로 이겁니다. 허시 블랜차드 모형은요. 바로 부하의 성숙도를 상황 이론의 하나의 요소로 넣었다라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그 뭐라 그럴까요? 의미 있는 이론의 하나의 체계가 됐다라는 거죠. 한번 볼게요. 허시 블랜차드 모형은요. 세로 방향에 뭐가 오냐? 인간관계가 오고요. 가로축에 과업에 대한 게 옵니다. 그러면요. 허시 블랜차드 모형은요. 피들러의 상황 적응 이론에서 조금 더 한 번 더 진일보해서요. 여기에서는 부하 직원의 능력도를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상황의 하나의 변수로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부하 직원의 능력도 굉장히 높고 그 다음 그 부하 직원의 의욕도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부하 직원의 능력도 굉장히 좋고 부하 직원이 뭔가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요 상황일 때는요. 자 보세요. 요 상황일 때는요. 쭉 올라가 보면 자 그래프가 그려져 있죠. 이 그래프와 만나는 점까지 쭉 가서 여기가 되는데 이때 가보면요. 자 지금 요렇게 왼쪽으로 가면 안 되고 자 여기서 가면 요 점에서 만나게 되죠. 자 요 점은요. 뭐가 되냐? 자 요 부분은 전부 다 뭐가 되냐? 위임형 리더십 스타일을 발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예를 들어서 부하의 능력이 굉장히 낮아요. 하지만 의욕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일 때는요. 여기서 위로 쭉 올라가면 바로 이 점이 되는데 그때는 지원형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능력이 낮고 의욕도 낮은 이런 상황일 때는요. 올라가 보면 이 점이 되는데 그때는 지시형 리더십 스타일을 발휘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부하의 능력이 굉장히 높고 의욕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부하가 거의 모든 걸 스스로 다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고자 하는 의욕도 높고 그 다음에 뭔가 부하가 하려고 할 때 그걸 일에 대한 능력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는 리더가요. 야 이거 해 저거 해 그 다음에 뭐 이거 해봅시다 이런 걸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부하한테 뭐예요? 정권을 위임하면 된다는 겁니다. 상당 부분의 권한을 부하한테 직접적으로 위임해주면 그럼 부하들이 알아서 잘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그래요. 위임형 리더십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보면 뭐예요? 인간관계도 낮게 가져가고 그 일에 대한 그 참견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낮게 가져가서 결국에 대부분을 그냥 부하한테 위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하의 성숙도가 이런 상황일 때는 그래요. 모든 것들을 대부분의 것들을 리더가 부하한테 위임하는 위임형 리더십 스타일이 좋은 리더의 어떤 그거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반면에 이런 거죠. 부하 직원의 능력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하고자 하는 의욕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는 쭉 위로 가보면 바로 여기가 되는데 그때는 뭡니까? 참여형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참여형 리더십은 뭐냐? 보면 참여형 리더십은 과업과 관련된 거는 낮게 가져가는데 반면에 인간관계는 굉장히 높게 가져가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죠. 부하 직원이 능력이 좋아요. 근데 일을 안 하려고 해요. 뭔가 의욕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리더가 이 부하 직원이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능력이 좋으니까. 근데 이 친구를 자꾸 동기부여시켜야 되고 뭔가 의욕을 자꾸 성취 의욕을 자꾸 높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야 내가 이러이러한 거 네가 좀 의욕이 없어 보이니까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좀 더 뭐 많은 걸 좀 혜택을 줄게. 혹은 네가 좀 더 열심히 하면 내가 다음번에 보너스 좀 더 줄게.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인간의 관계를 좀 더 높게 가져가서 그렇게 하면 부하 직원의 의욕도를 쭉 올려서 훨씬 더 성취를 많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부하 직원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참여형 리더십, 즉 뭡니까? 부하 직원과 나와의 인간관계를 좀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참여형으로 가져가는 리더십이 좋은 리더십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반대로
부하 직원의 의욕은 굉장히 높아요. 근데 그 부하 직원이 일에 대한 능력이 굉장히 낮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에는 지원형 리더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원형 리더십의 대표적인 게 뭐냐? 부하 직원들한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런 게 대표적인 게 바로 지원형 리더십이에요. 그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서 부하 직원의 능력을 쫙 올려주면요. 역시나 굉장히 높은 성과를 낼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까? 그런 리더십이 이런 상황에서는 잘 맞다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마지막으로 부하 직원의 능력도 낮고 의욕도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뭐냐? 그래요. 지시형 리더십이 최고라는 겁니다. 뭐예요? 과업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높게 가져가고 인간관계는 낮게 가져가면서 인간관계 따위는 지금 필요 없습니다. 뭐냐? 지금 빨리빨리 이 사람한테 뭔가 가르치고 이렇게 저렇게 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을 계속 일적으로 끌고 가야만이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지시형 리더십이 굉장히 좋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이해되십니까? 허시 블랜차드 모형은요, 가장 의의를 가지는 게 뭐냐? 바로 부하의 성숙도를 하나의 상황으로 가져왔다라는 게 아주 큰 이 모형의 의의가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조직 행동론에 대한 설명을 전부 다 마쳤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 조직 행동론은요, 우리가 크게 개인 차원과 집단 차원으로 두 가지로 분류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즉, 개인은요, 뭡니까? 개개인의 행동을 변화시켜서 그래서 조직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함께 잘 이끌어갈 때 그 개개인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 그게 바로 동기부여라는 겁니다. 그 다음, 집단 차원에서는요, 집단을 잘 변화시켜서 조직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함께 잘 나아갈 때 그 조직을 잘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핵심 요소가 뭐냐? 리더십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개인 차원에서 동기부여 이론을 봤고요. 집단 차원에서는 리더십 이론을 봤었던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동기부여 이론에서 뭐예요?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 뭐 이런 것들을 봤었죠. 자, 이걸 우리가 현실에 있는 기업으로 잠깐 한번 적용해서 한번 보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개인 차원에서의 매슬로우 욕구 단계 이론은요. 현실에 있는 기업들을 이렇게 활용을 해요. 삼성이라는 기업을 보면요. 가장 첫 번째 우리 매슬로우 욕구 단계 이론에서 가장 밑에가 뭡니까? 그래요. 생리적 욕구 단계죠. 그러면 그 단계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삼성이라는 데는요. 다른 회사랑 다르게요. 뭐죠? 좀 다른 그 평균적인 임금보다 좀 많이 월급을 주는 회사로 좀 유명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월급을 좀 많이 주면요. 당연히 사람들이 일단 먹고 사는 문제가 좀 쉽게 해결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런 만족도를 삼성이 해결해 줄 겁니다. 그렇게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 뭐예요? 안전의 욕구를 갖게 되죠. 매슬로우 욕구 단계 이론에서는 가장 처음에 생리적 욕구 다음에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를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삼성은요. 그렇게 높은 월급을 지원해서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를 사람들이 추구하게 되죠. 그럼 그런 욕구는 어떻게 해결해 주냐? 그래요. 삼성 같은 데에는 전세자금 대출이나 혹은 지방에서 온 사람들한테는요. 그 사람들이 어떤 집을 얻으면 월세를 이렇게 대납해 주는 그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안전의 욕구를 해결해 가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안전의 욕구를 해결하고 나면 그 다음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뭡니까? 그 다음에 그렇죠. 세 번째로 우리가 추구하는 게 그 사회의 욕구죠. 그 관계 욕구입니다. 그래서 삼성이라는 데를 들어가 보면요. 삼성 자체 내에 사내 동호회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생리적 욕구를 해결하고 그 다음 안전의 욕구가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 삼성 안에서 사내에서 그런 동호회를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인간관계를 형성해 가더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 그렇게 하고 나면요. 그 다음 뭐예요? 네 번째 존경의 욕구라는 게 있죠. 그래요. 삼성은요. 이런 식으로 해서 사내 어떤 동호회 활동을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잘 형성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뭐예요? 그래요. 다양한 어떤 승진 과정을 통해서 승진을 통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맨 마지막 뭡니까? 자아 실현 단계라는 거죠. 그래요. 삼성은요. 삼성 자체 안에서 어떤 사내 벤처 시스템이나 혹은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떤 현실에 있는 기업도요. 이렇게 개개인의 동기를 부여시켜주기 위해서 그런 매슬로우 욕구 단계 이론을 하나하나씩 활용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 집단 차원에서 리더십 이론은 어떻게 하냐? 가장 대표적으로 이런 거 한번 보죠. 상황 이론에서요. 허시 블랜차드 모형이 가장 발전된 모형이라서 여기를 한번 보면요. 예를 들어서 부하 직원의 성숙도를 봤을 때 능력도 굉장히 높고 의욕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면요. 그때는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돼요? 그래요. 위임형이라는 이런 리더십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라는 곳에 가면요. 사내 벤처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뭡니까? 거기 사내의 부하 직원들이요. 굉장히 능력도 좋은 친구들이 많고요. 그 다음, 굉장히 그 친구들이 뭔가 자신들의 일을 해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삼성이 회사가 어떻게 하냐? 그래? 그러면 너희들만의 회사를 이 회사 안에 또 다른 회사를 하나 벤처로 만들어라. 그러면 우리 회사가 여기에 적극 지원해 줄게. 그렇게 해서 위임력 리더십을 그렇게 발휘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 부하 직원의 능력이 굉장히 높은데 의욕이 굉장히 낮은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뭐 해야 돼요? 참여형 리더십을 많이 발휘합니다. 보통요, 그 팀의 팀장님이요, 봤을 때 팀원 부서원들이 다 똑똑하고 다 능력이 좋습니다. 삼성에 들어온 친구들 다 능력이 좋죠. 근데 그 중에 일부 친구들이 굉장히 의욕이 없는 친구들이 있거나 혹은 어떤 지금 개인적인 상황 때문에 의지가 굉장히 떨어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삼성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 팀장님이 그 친구를 따로 불러서 멘토링을 합니다. 그래서 술도 한잔 사주면서 여기서 무슨 일이 있냐, 혹시 일이 있으면 나한테 이야기를 해봐라. 그럼 내가 좀 도와줄 수 있으면 최대한 많이 도와줄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요. 그런 게 바로 참여형 리더십이라는 거죠. 혹은 삼성 같은 데에는 만약에 경조사가 발생하죠. 그러면 삼성에서 적극적으로 그 사람한테 어떤 지원이 갑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삼성에서 어떤 그런 유족들을 위해서 좀 다양한 어떤 그런 지원 같은 것들이 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굉장히 많이 가져가는 쪽으로 이런 리더십을 발휘하게 됩니다. 반면에요, 직원이요, 의욕은 굉장히 높은데 능력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원형 리더십을 해야 되는데 지원형 리더십의 대표적인 게 뭐냐? 그게 바로 교육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요. 삼성은요, 다른 기업과는 다르게요, 교육 시스템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공부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요, 내가 지금 의욕은 굉장히 높아요. 근데 그거에 관련된 지식이 없어서 그 공부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럼 삼성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을 해서 그 친구가 그걸 따는 데 있어서 뭡니까? 그 돈적으로도 지원을 해주고 또 공부를 한다 그러면요, 시간적으로도 지원도 해줘요. 예를 들어서 쌤이 예전에 CFA라는 자격증을 딸 때는요, 그 CFA라는 자격증을 딸 때 그 시험비도 지원을 해주고요, 학원비도 지원해주고, 실제 시험이 가까워지면 2주 동안 아예 회사에서 빼서요, 그 친구를 합숙하는 공간에 넣어서 그곳에서 24시간 밥만 먹고 공부만 할 수 있게끔 그런 기회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뭡니까? 그래요. 지원형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 마지막, 지시형 리더십 같은 경우는요, 능력도 없고, 그 다음에 의욕도 굉장히 떨어지는 경우죠. 예를 들어서 삼성에서 이런 친구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부서를 바꿔가지고요, 거기서 집중적으로 이 친구한테 그 과업을 계속 던져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이 친구가 계속 그 과업을 하면서 조금의 성취감을 느끼면서 의욕을 조금씩 올려가는 그런 방향으로도 직무를 전환시켜서 트레이닝을 하는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거죠. 그래요. 우리가 현실에 있는 기업도요, 이러한 것들을 정말 잘 활용을 하고 있다는 걸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조직행동론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